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모셔보겠습니다. 전병서 소장님. 네,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언더스탠딩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병서 소장님도 사실은 좀 안 바쁘셔야 소장님이 바쁘시면 우리나라는 별로 안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요즘 그래. 전 소장님 요즘 뭐 하고 지내시나? 한참 뵌지 오래됐네. 예, 이게 우리나라는 괜찮은 시즌. 그런 겁니까? 소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어떻게 돼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좀 큰일 났다. 어려운 시즌. 요즘은 여전히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네. 바쁘신 것 같습니다. 예,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한다는데 왜 하는 것일까요? 간보기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간보기.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뭐 만난 지 한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변화도 많았지만 이제 서로가 스탠스를 확인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미국은 뭐 대선이 코앞에 있고 또 중국은 그 대선 주자가 이제 각 당에서 나오겠지만 이제 미국의 진짜 그 생각은 뭔지를 확인할 필요도 같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고는 있지만 아마 소문난 잔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이번에 보면은 그 왕이 외교부장이 그 정상회담 전에 사전 그 미팅을 했어요. 예, 거기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아마 어젠가 언론에 보면 그게 보도가 되는 것 같은데 전제 조건이 5개가 있다. 이 5개를 이제 충족을 하게 되면 아주 멋있게 넘어가겠지만 예. 안 그러면 아마 작을 바칠 거다, 덜컹거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5가지 중에서 제가 쉽게 보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미국이 동맹을 모아서 반중국하지 마라. 두 번째는 대만 문제 언급하지 마라. 그 2개가 이제 5개 중에 제가 볼 땐 3개는 뭐 별 문제가 없이 넘어갈 것 같은데 그 2개가 딱 걸립니다. 그 얘기는 이제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부터 전략은 민주주의 동맹 이걸 통해서 동맹을 통해서 중국을 봉쇄하는 것인데 예, 거기에 딱 하나 걸렸고 두 번째는 대만 이슈는 이것은 뭐 중국으로서는 통일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관여한다는 것 이건 이제 용인 못하겠다. 근데 미국은 대만 이슈는 대만이라는 작은 섬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4차 산업혁명에 그대로 직결되는 이슈예요. 그래서 대만이 없어지면 미국도 반도체 원시도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절대 다시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2 문제를 놓고 보면 이미 중국이 조건을 걸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 회담이 그렇게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는 대단히 어려울 거 아닌가 싶어요. 그 조건들에 대해서 미국은 들어주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군요.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죠. 바이든 정부의 그 엔티티 자체를 바꿔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대만 문제의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는 뭐 대만 뭐 너희 뭐그 일국 체제 그 인정한다. 뭐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는 있잖아요. 그래서 대만 문제 너희가 언급하지 말라면 우리는 안 할 수는 있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까? 그 미국이 이제 스탠스를 묘하게 가져가는 바람에 생긴 일인데 예. 그 트럼프 때는 이제 국방백서에 그 79년에 수교하면서 대만은 이제 중국을 대표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사전 묵인하고서 이제 한 건데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됐죠. 근데 트럼프가 국방백서에다가 예. 스테이트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제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는 듯한 표현하고 발언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이 난리가 난 거죠. 일국양제를 왜 부인하냐. 예. 그게 이제 시초고 그 바이든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방금 이제 안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5.19 양제 우리 양했지. 예.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또 그게 아니고 이제 이게 이제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가지고 노냐 이제 이런 느낌을 갖는 거죠. 쉽지는 않은 모양이네요. 그 동맹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사실은 동맹도 생각해 보면 미국이 동맹국들을 자꾸 모으는 게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거지. 중국이랑 미국이 사이가 좋아지면 뭐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그거는요 필요가 이렇게 있을까요? 봐야죠. 트럼프는 팔리시 자체를 보면 슈퍼맨이에요. 슈퍼맨? 자기가 나가서 몽둥이 들고 다 때려 부시고 싸운 거죠. 네.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트럼프의 정책을 하나도 승계한 게 없어요. 예. 그래서 바이든은 취임하면서부터의 얘기가 그 민주주의 동맹을 얘기를 하고 가치를 얘기를 해요. 예. 그걸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이 나라들이 모여서 중국을 봉쇄하자고 하는 스파이더맨 전략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게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엔티티 자체가 이게 스파이더맨으로 왔는데 갑자기 이걸 바꿀 수 있냐? 그러면 4년이 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보면은 뭐 미국이 한 게 IPEF, 예. 치포 동맹, 쿼드 동맹, 최근에 뭐 한미일 동맹 주로 이 동맹을 많이 하죠. 예. 그게 이제 바이든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의 구상이자 아젠다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중국이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것은 동맹을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그 동맹 중에서 제일 무서운 동맹이 바로 반도체 동맹이죠. 치포 동맹을 하면서 중국이 무지 당황하게 된 거죠. 지금 세상은 뭐 물과 공기가 없어도 못 살지만 이제 반도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왔고 예. 뭐 지금 이스라엘하고 그 팔레스타인이 이팔 전쟁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보면 36만 명이 가자지구 앞에 결집해서 이 공격을 안 해요.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날씨가 안 좋아서. 아니 전쟁하는데 날씨가 무슨 문제가 되냐? 예. 거기에 AI가 뜨는 거죠. 어. 그래서 이게 미로처럼 파진 이제 3,400km의 미로에 거기서 직접 들어갔다가는 그거는 이제 베트남전 꼴이 나기 때문에 AI가 장착된 AI 드론, AI가 장착된 무인 장갑차 예. 이제 이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날씨나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이 얘기인데 예. 결국은 그 AI를 뭘로 만드냐? 반도체로 반도체. 만들죠. 그래서 지금 뭐 최첨단 반도체 이게 미국이 개발한 기술이긴 하지만 미국이 만들질 못해요. 그래서 대만하고 한국이 만드는데 지금 대만이 그런 최첨단 반도체를 만드는 실력이나 캐파는 한국보다 더 우위에 있죠. 예. 그래서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떠나서 4차 산업혁명의 패권을 유지를 하려면 대만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해서 안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이제 나라죠. TSMC가 하필 대만에 있어서 문제군요, 지금. 그래서 그 하필이라기보다는 예. 대만의 이제 장충 모리스 창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 아이디어가 결국은 우리도 40년 전에 이제 경영자 한 사람의 해안이 지금 대한민국을 웃게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 중국에 당당하게 했듯이 예. 그 모리스 창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뛰어난 기업인 하나가 지금 미국이 어떤 경우에도 대만을 지켜줘야 되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시력이 실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미래를 내려다보는 통찰력, 그 인사이트가 얼마나 좋으냐. 이게 기업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TSMC의 케이스죠. 예. 예. 아니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게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의 입장이 그러니까 다소 이념적인 스탠스이냐 혹은 되게 굉장히 실용적인 접근으로 가는 거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반도체의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면 어쨌든 그게 TSMC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내가 잘 컨트롤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게 그전에는 뭐 중국이랑 비즈니스 안 했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 근데 그거를 굉장히 이념적으로 생각해서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동맹이 너무너무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면 중국하고 어떻게 뭐 해볼 수 있는 게 없는 거고.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어떻게 왜 미국은 80대신 어르신을 대통령을 뽑았냐.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 뭐 그 연설 끝나고 나서 아무도 안 계신 데서 악수를 하고 이 비행기 트랩에서 바람 세게 불면 이제 못 올라가셔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어르신을
그렇게 사람이 없냐? 전 세계 이제 똑똑이들은 다 미국에 있고 예. 좋은 대학, 명문대학 다 미국에 있는데 그게 결국은 집단지성의 무서움이고 이 노인한 사람은 뭐 도서관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 80대신 어른의 인공지능보다도 더 좋은 인공지혜가 있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답인데 제가 볼 때는 이념이나 가치로 포장한 철저한 실리주의자입니다. 바이든은 그렇죠. 그래서 왜 대만, 일본, 한국 이 세 개를 민주주의 동맹, 치포 동맹을 만드자 하면 미국의 단독의 힘으로는 중국을 잡아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힘으로써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줬기 때문에 또는 내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러는 반발을 불러일으킬 건데 거기다가 이제 민주라는 가치를 집어넣으면서 예. 반도체를 한 줄에 다 깨버린 거죠. 미국의 기술, 미국의 장비, 예. 일본의 소재, 음. 한국의 생산 기술, 대만의 생산 기술. 그래서 소재부터 기술 장비까지를 한 줄에 다 깬 기가 막힌 이제 아이디어 전략이 바로 바이든의 전략인데 그걸 예. 겉으로 보면 굉장히 우아하게 이 민주주의 동맹 국가들이 예. 이제 사회주의 국가 이쪽을 봉쇄해서 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거기에 참여 안 하게 되면 너는 민주주의가 아니야. 예.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드는 아주 이게 정말 세련되고 이 정확한 이 예. 그물을 친 거죠. 그렇게 본다. 이번 정상회담은 중국이 하자고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약간의 더 급한 마음 그 급한 사람이 주도가 있었을까? 되었어요? 그건 이제 간단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예. 그 이번 7월달에 보면 아까 질문제도 그게 있던데 벽계원이라고 하는 시골 정원이라고 하는 회사 하나가 부도가 났어요. 예. 그러면서 8월, 9월에 뭐 전 세계 언론, 뭐 한국 언론에서 중국 망했다, 끝났다, 뭐 위기다 그렇게 난무를 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죠. 중국은 시한폭탄이다. 그럼 곧 터질 이제 나라고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예. 거기다 힘을 실어주는 듯이 보였지만 정치인의 입하고 행동은 같이 보면 안 되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말은 해놓고 블링컨 재무장관, 블링컨 국무장관, 옐렌 재무장관, 켈리 대사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국하고 중국의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전쟁의 가장 최전선에 있는 르몬드 상무장관까지를 중국으로 보냈어요. 예. 북경을 방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그 네 명이 어떤 성과도 얻지를 못하고 돌아왔어요. 뭐 성과 아무것도 없었다고. 예. 그러면 이게 누가 급한 거냐?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그 아펙 정상회담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중국이 가겠다고 한 거냐, 미국이 부른 거냐 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그간의 상황을 놓고 보면 이제 명확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왜 그렇게 하는 거냐 하는 것은 결국은 초읽기에 몰렸다는 거죠. 미국이. 어떤 조율기요? 미국이 바로 선거죠. 대선. 선거. 그래서 미국의 1980년 이후에 그 대선의 데이터를 쭉 보면요. 2% 룰이 있어요. 네. 선거하는 해에 미국 GDP가 2%로 밑으로 내려갔을 때 단 한 번도 여당이 이긴 적이 적이 없다. 없다. 승리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예측치를 보더라도 내년도 미국의 GDP 성장률을 2% 보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뭐 안 봐도 비디오죠. 결과는 빅데이터가 얘기해준 답은.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이 안 나오면 좋은데 뭐 나온다고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방법은 경제를 리커버 시켜야 되죠. 그래서 보면 갑자기 일정 다 취소하고 이제 80대신 어르신 이스라엘까지 비행기 타고 예. 밤에 쫓아가는 이유가 뭐냐? 결국은 이게 기름값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면 경제 나쁜 거고 예. 또 뭐 반도체 첨단 산업 좋지만 이 3억 2천만 명의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에는 중국이 만든 이제 일상용품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겠어요. 그래서 반도체, 인공지능, 예. 양자 컴퓨터만 빼고 나머지는 잘 지내자 한 게 바로
그 유명한 디리스킹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 내년도 대선을 앞둔 이제 뭐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어공하고 늘공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공은 뭐 선거에서 져버리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예. 근데 늘공은 뭐 이제 계속 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어공은 전투에 목숨을 걸고 늘공은 전쟁에 목숨을 걸죠. 예. 그래서 마지막 전투에서 이기면 되니까 늘공은. 그래서 지금 이제 2023년 말 11월, 12월, 2024년의 상황을 보면 4년마다 이제 표심에 목숨 걸어야 되는 바이든이? 어공 미국 대통령하고 예. 이미 5년은 확보했고 지금 상황이라고 하면 10년에서 15년까지도 갈 수 있는 늘공와의 이제 그 경쟁 예. 뭐 수싸움에서 보면 이제 어공이 훨씬 초조해진 거죠. 그럼 미국은 중국에게 요구하는 게 뭘까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받아내려고 하는 게 뭐 실질적으로 항복을 받고 싶겠으나 그건 안 될 거고 최소한 그럼 미국이 조금 급해서 만난다면 미국이 할 얘기가 있을 텐데 나의 선거를 위해서 네가 이런 걸 좀 도와줘. 그 표현을 어떻게 하든 간에 그걸 요구하고 싶을 텐데 당연히 그렇게 했죠. 그게 이제 뭘까요? 바이든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건 이제 그 탑시크릿이겠죠. 예. 근데 일단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미중 관계에서 걸린 문제는 미국이 막은 것이 대부분이고 맞아요. 예. 중국이 막은 건 별로 없어요. 맞아요. 다 수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막는데 궁금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명분 있게 그 막았던 것들을 명분 있게 풀어주라고 하는 그렇지. 그 명분을 만들고 싶은 명분을 거죠. 달라고 하겠지. 그렇죠. 어. 근데 이제 거기에서 중국은 당장 그렇게 하고 싶죠. 근데 문제는 예. 공산당이 무서 부리고 뭐 이제 지도자가 1인 독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침묵하는 14억의 인민들의 눈이 이게 미국보다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미국의 요구에 무릎 꿇어서 뭔가를 내줬다는 것은 이건 중국의 지도자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 근데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아. 뭔가 이게 꿇어주고서 그 꿇어주는 그 대가로 우리가 규제를 이걸 풀어줄게. 풀어줄게. 이걸 풀어줄게. 명분 좀 지는 척이라도 좀 해줘. 바로 그겁니다. 아 그건데 중국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쉽지 않겠네. 뭘까 이번에 미국은 그 민주당에 배팅을 하는 거냐 공화당에 배팅하는 거냐를 보면 되는데 예. 중국이 그렇죠. 그래서 그걸 들어준다고 했으면은 미국의 정말로 알짜배기 핵심 장관 4명이 왔을 때 뭔가 선물을 줬겠죠. 예. 근데 선물을 안 줬다는 것은 이것은 바이든에 배팅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 장관이 언제 왔었어요, 중국에? 7월 달부터 시작해서 최근까지 계속 예. 블링컨 뭐 옐렌 맞습니다. 러먼드 뭐 켈리 등등등 많이 왔어. 그래서 핵심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외무부 장관, 재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이 핵심이잖아요. 예. 다 왔는데 다 빈손으로 돌아갔다고 합의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 얘기는 뭔가가 바이든 정부에 도움되는 액션을 안 하겠다는 것을 이미 보여줬다고 봐요. 그럼 그 얘기는 아마 트럼프가 뭐 바이든이 나온다고 하면은 공화당에서는 어쩔 수 없이 트럼프가 나올 거예요. 예.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중국은 지금 트럼프에 배팅하는 거냐, 바이든에 배팅하는 거냐를 놓고 보면 뭐일 것 같아? 뭐일 것 같아? 중국 트럼프에 배팅하는 걸까요? 그렇죠. 트럼프가 대통령 되는 게 차라리 낫다. 왜냐 국면 전환이 되니까. 아, 그러니까 오늘 말씀해 주셨듯이 어. 차라리 트럼프가 상대하기가 편하지. 바이든은 정말 노련하고 치밀한 거 뭐 그래서 아주 상대가 골치 아프다 하고 느끼긴 할 텐데. 아, 근데 또 일각에선 그렇더군요. 트럼프는 너무한다 진짜. 하여튼 말도 그러니까 뭔가 상대를 못 하겠다. 트럼프하고 그 김정은하고 그 정상회담 했던 거 보십시오. 그래서 그 뒤에 후일담 해그면 김정은이 막 쫓아갔다는 거 아니야? 제발 그래도 이런 식으로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좀 고생하고 말지 진짜 저 꼴은 못 본다고 시진핑이 생각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그건 얘기를 제가 볼 하시더군요.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그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1차전 붙었을 때 무역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예. 누가 이겼냐? 그럴 때 이제 서방 세계는 트럼프의 완승, 시진핑의 완패로 보도하고 예, 그렇게 예. 이제 했지만 팩트는 정반대죠. 만약에 트럼프가 이겼다고 하면 연임했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요구했던 것이 뭐냐면 무역 수지 적자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한 2천억 불 무역 흑자를 줄이라는 것이 미국의 요구 사항이었지만 예. 이게 2018년, 19년에만 무역 수지 적자가 중국이 조금 줄어든 척하다가 19, 20, 21, 22까지 사상 최대치를 계속 갱신을 해요. 그래서 트럼프의 정책은 실패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걸 이제 미국이 바이든을 선택한 이유라고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셨을 때 전 세계 모든 언론 뭐 이제 전문가가 다가 누가 대통령 되든지 간에 대중 정책은 똑같을 거다 변할 게 없을 거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주장을 했었지만 결과는 어땠냐 그러면 바이든은 트럼프 정책을 단 하나도 수용한 게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마지막에 협상을 한 것이 중국하고 2021년까지 2천억 불의 물건을 더 사줘서 예. 무역 흑자를 줄이는 걸로 갔는데 2021년에 정산해 봤더니 55%밖에 안 사줬어요. 1,100억 불 정도만 사주고 나머지 900억 불 안 사준 거죠. 예. 그러면 정상적인 경우라고 하면 전임 대통령의 약속이었던 말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은 그 왜 안 사냐. 그거 채워야지. 예.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통상 압력을 넣거나 무역 적자 난 것들 그거 지난번에 약속했던 걸 다 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까지 보복 관세, 통상 문제, 예. 무역, 수출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취임하면서부터 이 그런 것 동그란 실리콘 웨이퍼를 들고서 예. 이걸로 중국을 죽이겠다. 어. 그렇게 얘기를 했지 무역으로 한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바이든 3년 동안에 이제 제가 볼 때는 개폐해서 산으로 올라갔더니 늑대가 나온 거죠. 중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은 다루기가 상대적으로 쉬웠어 했는데 정말 고수를 만났고 예. 그래서 아까 뭐 잠깐 농담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반도체 장비 기술 제품을 브로킹 당하면서 정말 죽을 지경이 된 거죠. 근데 그거 누가 한 거냐? 바이든이 한 거죠. 그러면 결국은 내년에 이 상태로 제가 볼 때는 뭐 반도체로 목조르기 전략은 정말 신의 한 수예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예. 그러면 내년도에 만약 현재 같은 상황이라면 미국 여론조사하는 걸 보면 이 바이든 트럼프가 붙었을 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바이든이 이긴 경우가 거의 없어요. 다 이제 트럼프인데 그렇게 되면 트럼프가 집권했다고 하면 어떡할 거냐. 예. 트럼프는 바이든의 지금 기술 전쟁의 반도체로 중국을 목조르는 것을 계속 승계받아서 중국을 자주시킬래? 아니면 새로운 아젠다를 들고 나올래? 근데 트럼프의 성격상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의 정책은 안 쓸 거예요. 그렇겠죠. 그리고 이번에 보면 트럼프가 프로젝트 2025라고 인터넷 홈페이지 하나 만들어놨어요. 예. 내년에 집권하게 되면 어떤 정책을 쓰고 또 정부 조직은 이렇게 바꾸겠다고 하는 것을 900페이지짜리를 올려놨어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걸 보면 첫 번째 바이든 정책 다 뒤집는다. 전기차 보조금 없다 이제. 이거가 없다. 없던 걸로 한다. 지금 법인세 올린 거 다 내린다.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게 홀랑 다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중국이 노리는 것은 이거죠. 이게 지금 기술 전쟁 외에 다른 전쟁을 아마도 트럼프가 하게 되면 기술 전쟁에서 숨을 쉴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는 기술 전쟁이 기가 막힌 전쟁이긴 하지만 그걸로 중국을 자초시켰을 때 그 업적이나 공이나 성과는 트럼프의 공로가 아니라 바이든의 공로가 되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의 성격상 그거 안 할 확률이 높죠. 트럼프의 트럼프가? 성격상. 트럼프의 성격상. 그러면 새로운 아젠다가 뭐냐 그럴 때 제가 볼 때는 반도체에서 또는 기술에서 조금 풀어주고 대신 금융을 열어라. 금융. 금융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1980년대 보면 일본이 G2였을 때 85년부터 95년까지 미국이 지금과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서 일본을 자초시켰죠. 예. 그때 보면 집권당이 바로 공화당이에요. 레이건부터 시작을 해서 공화당이 특이하게 내리 12년을 세 번을 공화당이 집권을 해요. 그때 쓴 게 뭐냐면 그 유명한 프라자비 엔다카 앵고죠. 환율로 죽이 없앤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 미국의 경쟁력이 뭐냐고 그럴 때 핸드폰도 아니고 반도체도 아니고 위성도 아니고 예. 그건 프린터의 힘이죠. 예. 달러 프린터의 힘이 뭐 그게 정말 최강인데 예. 그걸로 이제 중국을 자초시키는 노력을 아마 트럼프가 집권했던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차라리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차라리 금융 쪽 공격을 맞서 싸우는 게 편하다.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고르라면 트럼프를 상대하겠다. 고를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서방의 4년 단위의 선거 제도가 만들어낸 네. 약점인 거죠. 그래서 4년만 견디면 또 정책이 바뀔 거니까 예, 예. 거기서 이제 또 다른 그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일정한 부분을 양보를 하면서 예. 예를 들어서 금융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을 양보를 하면서 기술에서 양보를 받는 이제 빠뜨리실 수 있는 룸이 있는 거죠. 야, 내가 들어보니까 협상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면 시진핑은 늘공이라고 생각하고 그 바이든은 미국 대통령은 또 어떻게 또 갈릴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 협상에 있어서는 쭉 가는 사람이 훨씬 유리하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미국이 중국한테 원하는 게 있고 아쉬운 게 있어야 음. 그래 그럼 네 기술 좀 풀어줄게. 근데 트럼프가 와서 기술은 막는 건 그대로 막고 그리고 나서 금융으로 공격을 또 하면 다운 당하면 거봐 금융 펀치가 세서 다운 당한 거지라고 할 수도 있고 굳이 바이든이 한 걸 풀어주면서 공격을 하려고 한다는 건 뭔가 주고받는 물밑 거래가 있을 때나 가능한 건데 미국이 중국한테 아쉬운 게 좀 있어야 그건 이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적이 누구냐? 그럼 미국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며칠 전인가요? 그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엔비디아의 네. 고성능 칩 말고 예. 저성능 칩도 이거 다 막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장비도 이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7나노를 만들 수 있는 장비도 다 막아야 된다. 예. 그래서 그거는 뭐 미국의 입장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서방 세계 입장에 당연한 건데 거기에 이제 미국 반도체 협회 SIA의 회원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반대 데모를 했어요. 하면 안 된다. 우리도 그 좀 이유는 팔아야지. 뭐냐면 일단 우리가 지금 핸드폰을 쓸 때 여기 들어가는 칩이 퀄컴 칩인데 예. 퀄컴의 AP 칩의 60%를 중국에 팔아요. 어. 인텔 뭐 이런 회사들도 한 30% 팔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계속 막으면 미국 반도체 회사, 장비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의 매출액이 30% 날아가는 거죠. 아. 그랬을 때 이게 조국과 민족이 가는 길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이전에 이제 CEO들은 ROI가 떨어지면 예. 주주가 내 목을 쳐버리니까 이제 기업의 이익이 국가 이익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거철이 걸리기 때문에 로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 어쩔 수 없는 협상의 틀을 만들 수밖에 없는. 네. 그래서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선거가 깨끗하다고 하지만 미국은 누가 다음에 대선에 누가 되냐나 심플하죠. 기부금 누가 더 많이 받냐, 도네이션을 그걸로 보면 되는데. 그 실리콘밸리하고 월스트리트가 이제 최대 예. 작은 기부자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갔다가는 선거에서 질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마 미국의 문제는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좋은데 기업이나 산업은 반대로 간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기업인들 중에 정신 나간 사람들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부가 나서가지고 절대 첨단 공장, 첨단 기술 중개 짓지 마라. 예. 공장 다 빼라는 게 미국의 디커플링 전략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앨런 머스크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전기차 공장을 샹하이 졌단 말이에요. 예. 작년에 보면 테슬라가 133만 대 팔았는데 예. 중국 공장의 캐파가 100만 대예요. 그리고 미국이 다 해봤자 작년에 전기차 99만 대 샀는데 예. 테슬라는 100만 대짜리 공장을 샹하이 졌다고. 예. 공장 빼야죠. 그렇지, 그러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뭐 I자 들어가는 모든 제품의 80%를 중국에서 만드는데 예. 팀쿡은 그러면 중국 공장 폐쇄하고 다 인도로 가야죠. 근데 갈 생각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생각해 보면 뭐 자동차의 원조 할배집이 포드 자동차잖아요. 포드 그럼 중국 공장 빼야죠. 예. GM 공장 빼야죠. 근데 뺄 생각이 없어. 근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그리고 뭐 누구나 알고 있는 브랜드인 맥도날드, 스타벅스, 예. 중에서 뭐 안 빠져. 이런 회사들 코카콜라 예. 중국이 망했고 이제 이러면 빨리 그 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 빼야지. 예. 근데 맥도날드, 뭐 스타벅스, 뭐 이런 회사들이 중국에서 지점 철수하고 나온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고 이제 그게 생활의 영역이 서로 이제 겹치게 되면 예. 이것은 이제 한쪽이 완승이라는 게 없는 거죠. 적을 100명 죽이려면 나도 한 7, 80명은 죽어야 되는 전쟁인데 예. 문제는 이제 4년마다 표심에 목숨 걸어야 되는 그런 정치 시스템이나 정치인들의 마인드에서는 예. 그걸 세게 밀어붙일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야. 그래서 그게 결국은 미국하고 중국에서 어쩔 수 없이 협상을 해야 되는, 그리고 중국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협상하지 않고 그대로 몰고 나가면 외통수에 걸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미중 관계는 매우 나쁜데 그게 이번에 뭐 바이든 시진핑의 정상회담이 될지 하건 다음 미국의 대선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꼭 계속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보시는 편이시네요. 아닙니다. 계속 갈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뭐 바이든 트럼프 해가지고 8년인데 예. 이제 한번 뭐 앞에 안 보이면 역사책을 펴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G2가 이 미국한테 어떻게 당했냐를 놓고 보면 첫 번째가 구소련이잖아요. 예. 그 60년대, 70년대 이제 그 뭐 60년대에는 소련의 과학 기술이 미국을 넘어선 거 아니에요. 네. 스푸트니크를 소련이 올렸을 정도니까.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페레스트로이카까지 오는 그 기간 동안 18년 동안 미중이 전쟁을 한 거죠. 거기서 소련을 갈기갈기 찢어서 예. 죽여 없앴고. 예. 일본하고 보면은 1985년에 이제 브라자 합의를 갖고서 싸움을 해요. 그래서 1995년까지 예. 10년 동안 이제 일본을 압박을 해서 어허. 이제 30년 동안 일본 바보 만들었죠. 예. 그러면 미국이 G2 정도를 죽이는데 최하 10년에서 18년이 걸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8년 지금 됐다고. 8년. 근데 문제는 아. 가장 짧았던 10년 만에 죽인 일본의 경우에 1985년의 GDP를 보면 지금 중국 GDP의 12분의 1밖에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이 과거에 일본을 컨트롤했던 것보다 시간이 훨씬 더 걸린다고 봐야 되는 거죠. 중국을 그렇죠. 예. 최하 이제 망가뜨리려면. 그거의 2배 정도 시간, 20년. 그 18년에서 20년 정도 시간이 간다고 하면 지금 싸운 7년은 예. 아직 절반이 못 온 거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싸워야 되는 그 수나 방법은 예. 아마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국면만 달라질 뿐이지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것은 계속적으로 투쟁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관계일 것 같아요. 그거는 미국의 큰 방향이고 미국의 이제 중국을 대하는 미국의 큰 방향은 말씀하신 대로 그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미국이 중국하고 다시 만나서 얘기 좀 해보자 하고 있는 건 그래도 좀 선거도 앞두고 유일하게 걱정은 중국 거를 좀 사다 써야 어. 물가가 안정이 된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게 제가 볼 때는 러먼드가 마지막으로 갔던 이유가 예. 이제 보복 관세를 이제 25%를 지금 때려 놓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철폐를 하면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복 관세 25%의 효과가 있었냐? 그러면 중국의 무역 흑자가 이게 줄어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3억 2천만 명이 쓰는 거대한 이제 인구가 쓰는 물품을 전 세계 최저 가격으로 공부할 수 있는 나라가 중국 말고 없단 말이에요. 예. 그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월마트 스토리 때문에 그러는데 월마트에서 팔고 있는 물건의 46%가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거죠. 예. 그래서 보복관세 25% 때리면 만 원짜리 기저귀가 12,500원이 되는데 그럼 만 원짜리로 다른 인도나 베트남에서 기저귀를 만들 수 있냐는 거죠. 잘 안 될 그래서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수입 물가의 상승으로 이제 올라간 거죠. 예. 그런 얘기하신 것처럼. 예. 그래서 이번에 25%이 보복관세를 풀어줄게. 대신 우리한테 뭐 줘야 될 게 있잖아. 그 바타가 제가 볼 때는 미 국채를 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뭐 1년에 지금 중국의 대미 흑자가 한 4천억 불 가까이 돼요. 예. 전체 흑자가 8천억 불 되고. 근데 지금 미국은 최대 고민이 정부가 이게 국채 금리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재정 적자는 점점 커지는데 그리고 지금 뭐 며칠 어젠가 보면은 뭐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아 가지고 국채 금리를 올려놨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건 좀 엉터리고요. 그 판 게 뭐 150억 불, 200억 불밖에 안 되는데 예. 그거는 좀 어불성설인데 경강부회를 한 거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중국이 팔면 다른 나라도 같이 파는 문제가 생기고 그랬을 때 그 뭐 못 파는 거는 국내 금융기관한테 갖다 맡기면 되지만 금리가 예.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중국이 스탠스를 바꿔서 국채를 이제 대량으로 사주기 시작을 하게 되면 예. 이거는 이제 국채 발행도 쉬워지고 금리도 같이 떨어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있겠죠. 예.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옐렌하고 먼드가 왔다 간 이유는 바로 국채하고 보복관세를 빠뜨치기를 원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미 상대 그 판세를 읽은 거죠. 예. 그 상대가 지금 초읽게 몰렸다는 거를. 그래서 결국은 이제 패를 보여주면 패는 갖고 있을 때 패지 까면 그게 패가 못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계속 미국 국채를 살살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괴롭죠. 저게. 근데 중국만 팔면 다행인데 일본도 지금 판단 말이에요. 예. 유럽도 슬슬 팔고 있고. 그래서 오로지 영국만 사고 있지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도 국채를 미국 국채를 계속 줄이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묘하게 이제 국채 금리 상승기와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미국을 굉장히 괴롭히는 이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그런데 미국은 그런 중국에게 국채 매수의 변화를 갖다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요구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노를 했다. 했기 노를 했다. 때문에 딜이 깨진 거고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회담은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합의를 이루는 것은 없을 가능성이 크고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의 그 장관 레벨이 아닌 더 높은 레벨에서의 간을 한번 정확하게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뭐 정상회담 한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변화는 뭐 있을 수는 있겠으나 크게 기대할 바가 없네요. 뭐 그렇죠.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간에 저간에 최근 이제 한 석 달간에 벌어진 사안을 한번 다시 리뷰를 해서 예. 이제 예측을 해보면 예. 이제 한 보름 남은 큰 성과 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중국도 당장 원하거나 급한 거는 없습니까? 급한 건 지금 미국이죠. 그 미국이 뭘 좀 풀어주면 중국도 참 좋을 것 같은데. 물가도 조금 떨어지고 그 국채랑 빠터치지 그거에.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결국은 선거 문제가 걸리는데 미국이 지금 이제 중국을 때려가지고 트럼프가 당선됐고 바이든도 마찬가지 그 전략으로 가는데 이 묘한 시기에 바이든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으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바이든의 지지율에 보면 80년 이후에 6명의 미국 대통령들의 3년 한 반 정도 한 예. 임기 기간으로 보면 최악이에요. 트럼프보다 더 낮다고요. 바이든 지지율이 지금.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중국한테 먼저 풀어줬다. 이렇게 하면 지지율이 더 떨어지죠. 그래서 중국이 먼저 이제 그 숙이고 들어오면 뭐 이게 그림이 아주 좋은데 중국이 음흉한 이제 중국이 그 패를 이미 읽고 있는 거죠. 이게 좀 박 소장님한테 여쭤보기가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바이든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요? 그것도 돈도 많이 풀어주고 뭔가 뭐 해외에 있는 공장도 유치도 많이 하고 뭘 나름대로 하는 것 같긴 한데. 근데 요즘 제대로 된 민주국가에서 리더가 인기 있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G7 국가들의 리더들 보면 지지율이 20% 넘어가는 사람 한 명인가 밖에 없죠. 그래서 그것은 아마도 이제 너무 포퓰리즘에 휩쓸려서 가다가 보니까 예. 이게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실은 뭐 회사에서 누가 제일 회사 걱정하냐면 사장님이 아니고 예. 대리님이라는 거거든요. 가장 오래 근무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예. 나타나는 것 아닌가. 그렇지만 이제 리더들의 입장에서는 4년마다 돌아오는 시즌에서 이제 표구하기에다가 너무 이제 혈안이다 그런가.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고 뭐 한국 사실은 마찬가지죠. 뭐 이제 1등하는 지지율이 30%가 안 되는데 그러면 70%가 관심이 없거나 반대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51%는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너무 이게 이 과도한 포퓰리즘이 이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 중국 부동산 얘기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거 뇌관인지 아닌지 요즘 중국 정부 뇌관이라는 게 부동산 터지면 망한다 이 소리 하나 있고 중국 지방 정부 부채 장난 아니다 그거 터질 거다 뭐 그런 이야기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중국 큰일 났다고 하는 거의 이제 한 3년, 2년 반 주기로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 아마 제가 3프로 TV에서도 아마 이 얘기를 한 두서너 번 했던 것 같아요. 예. 결론 말씀드리면 부동산 저거는 이미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났다. 끝났다. 그다음에 지방정부 무채는 저것은 정치적인 레토릭일 뿐이지 절대로 부도날 수가 없다. 아 그래요? 그 하나씩. 자꾸 부동산은 지금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분양도 안 되고 하니까 계속 부도 위기에 몰리고 있고 심지어는 가끔 디폴트도 나는데 이건 부동산 경기가 다시 살아나서 3선 도시, 4선 도시에도 막 햇볕이 들어와야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봐야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 이 경제 위기, 금융 위기 이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거기에 가장 중요한 숫자 하나가 있어요. 30%. 예. 그래서 부동산이 중국 GDP의 30%가 넘어가기 때문에 네 맞아요. 30%가 무너지면 당연히 그건 충격 크게 받죠. 예. 근데 그 팩트 체크를 안 해봐요. 중국 부동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입니다. 제일 높았을 때가 15%고. 예. 그래서 지금 중국이 세계 공장이잖아요. 근데 공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 30%가 안 돼요. 예. 근데 그럼 중국이 나머지는 세계 뭡니까? 공장인데도 제조업이 30%가 안 되면 부동산이 30% 된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근데 그것을 팩트 체크를 하지 않고서 이제 계속 베껴 쓰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래서 그것이 일단 과대하고 두 번째 우리가 1등하는 회사가 부도났다는 것에 대해서 그럼 2등부터 100등까지 다 망했겠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오류가 있어요. 중국에서 100대 부동산 기준으로 봤을 때 1등하는 회사의 점유율이 5%에서 7%예요. 그래서 중국의 10대 부동산 회사 중에서 이번에 비쿠이엔이라고 하는 회사 하나만 부도가 난 것이지 2등부터 10등까지는 멀쩡하게 그냥 있어요. 살아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팩트 체크 안 해보고서 1등이 우리 예를 들면 대우건설 부도났으니까 우리나라 건설에서 다 부도났겠네. 이렇게 보는 거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그게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뭘 봐야 되냐면 중국은 은행이 다 국가은행이에요. 돈 빌려준 은행이 우리 같은 산업은행이라는 거죠. 예. 근데 그 은행들의 사이즈가 어떠냐면 전 세계 탑 10 은행 중에서 5개가 중국은행입니다. 근데 1, 2, 3, 4등이 다 중국은행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산업은행이 우리로 놓고 보면 뭐 한국의 부실기업은 다 갖고 있잖아요. 예. 근데 산업은행 부도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중국의 은행들은 그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미국처럼 뭐 중국발 서브프라임 뭐 하는 얘기들을 수없이 이제 얘기를 하지만 왜 안 터지냐 그러면 중국은 서브프라임이라는 상품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액면으로 대출해주고 담보 잡아서 예. 그거 이제 대출금 못 받으면 담보 실행하는 이제 금융이 낙후돼가지고 그런 건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서방 세계하고 같다고 보는 오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2021년에 보면 흥다 부동산이라고
예. 그거 부도났을 때 지금보다 더 난리였죠. 그랬죠. 금융위기 온다, 예. 뭐 부동산발 어쩌고 저쩌고 많이 했는데 2021년에 별 문제 없이 지나갔고 2022년에도 큰 문제가 없었고요. 2023년까지도 7월달까지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헝다의 채무가 얼마냐면 2조 4천이에요. 2조 4천인데 이번에 난리가 났다는 비구엔이 1조 4천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이제 예를 들어서 2조 4천에다가 180을 곱해가지고 이게 얼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전부 과장입니다. 그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얘들 은행 대출이 한 6천억 뭐 그 정도 레벨이고 예. 얘들 저 비구엔 같은 경우 은행 대출이 뭐 1,700억인가 뭐 2천억이 안 돼요. 그래서 은행 대출이 부도가 나게 되면 이제 그 하청업체 대금까지 다 날아가는 건데 그 채무 2조 4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청업체 대금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그건 상환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은행이 빌려준 돈을 부도를 내냐 안 내냐 이게 중요한 건데 예. 2021년에 부도났던 헝다가 아직도 여전히 살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예. 그리고 헝다의 절반도 안 되는 사이즈의 비구엔이 부도났다고 그래서 2023년에 중국 부동산발 경제 위기 금융이 온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팩트 체크 안 하고서 예. 그 월스트리트저널이나 파이낸셜 타임즈가 쓰면 그대로 갖다 베껴 쓰고 또 베껴 쓰고 또 방송하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예. 지금 보면은 그 헝다하고 빅구이엔 문제를 좀 다르게 봐야 돼요. 그래서 헝다는 고속도로 역주행하다가 크게 사고를 낸 이제 회사고 예. 지금 빅구이엔 같은 경우는 말 잘 듣는 모범생이 선생님 말 따라서 그대로 이제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 사고 낸 거예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헝다는 부도 내도 되지만 빅구이엔은 부도를 안 낸다고요. 어떤 걸? 그 이유는 뭐냐면 예.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중국 부동산이 한 4배 가까이 올랐어요. 예. 그럼 우리도 그렇지만 어떤 정부든 그 규제를 안 하면 이상하죠. 예. 그래서 중국 정부가 빨간색 선 3개를 그렸어. 예. 요 금 3개를 밟으면 대출을 빵으로 만든다. 세계 레드라인. 그렇죠. 예. 그래서 2개 밟으면 예를 들면 5%, 예. 뭐 1개 밟으면 10%, 뭐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출을 안 해준 거예요. 근데 헝다 같은 경우는 2016년에도 중국이 부동산 불황이 왔을 때 이제 헝다의 그 시자인 회장이 아주 촉이 좋은 사람이라서 아마 정부가 규제를 풀 것 같다. 그래서 정부가 다 이제 구조조정하고 부채 줄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있는 돈 풀로 다 땡기고 은행 대출 풀로 땡겨서 이 땅을 왕창 산 거예요. 예. 그런데 2017년에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쓰면서 대박을 친 거예요. 그래서 2017년에 중국의 그 부호 1위에 헝다의 시자인 회장이 올라갔을 정도예요. 근데 결국은 성공의 경험이 이번에 독이 된 거죠. 이번에도 이제 리세션 2021년에 오니까 이것도 풀로 땡기면 올라갈 거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부채 비율 높이지 말고 현금 비율 일정한 수준 맞추고 단기 채무 얼마 정도를 맞춰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거 쌍무시하고 있는 돈 다 털고 은행 대출 왕창 땡겨서 질른 거죠. 근데 정말로 그 3가지 조건에 다 밟으니까 은행 대출이 추가적으로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부도가 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정부 정책이 완전히 역주행해서 부도난 회사고 비구이에는 이게 이제 2021년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중국의 부동산 정책의 규제는 한 9개월에서 16개월 정도 규제를 하고 나서는 풀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이 코로나가 3년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22년에 정권 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아까 말씀하신 이념이나 가치처럼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규제를 내리 3년간 해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죽었는데 그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2022년에 그 아파트 중도금을 사람들이 안 내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아니요. 이제 건설회사들이 자꾸 부도가 나니까 내가 불안해서 준공 안 될까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 중도금을 안 내 가지고 공사 현장이 중단되는 사태가 전국에서 벌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때 나서는 거죠. 책임준공해라 건설회사. 음. 책임준공해서 다 하고
돈은 내가 나중에 줄게. 음. 그거 받아가지고 그래서 빅구이에는 책임주공했어요? 작년에 예. 부동산 회사 중에서 가장 많은 70만 채인가를 책임주공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돈을 안 낸 거죠. 예. 그러니까 캐시가 빵꾸 났고 예. 금년 상반기에도 40만 채인가 뭐 해가지고 가장 많이 준공을 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캐시가 빵꾸 난 게 있고 예. 아까 이프로님 얘기하셨지만 빅구이현 사장은 이 사람은 17살 때까지 운동화를 신어본 적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는 사람이야. 그렇게 세상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은 이제 미장공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건설 현장을 잘하는 사람인데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아파트 값이 비싼 이유는 땅값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서울이나 부산이나 뭐 대구나 건축비는 거의 비슷해요. 그럼 마진을 높이려고 하면 단위당 마진은 땅값이 싼 데가 마진이 높게 돼 있다고. 그리고 예. 턴오버를 빨리 돌릴수록 마진이 높죠. 예. 그래서 보통의 건설회사들은 우리 같은 서울, 부산, 대구에 땅을 사려고 이제 난리를 치는데 이 회사는 3선 도시, 4선 도시에 땅값 싼데 거기에 전체 매출의 60%가 거기서 나요. 왜 거기서 팔면 마진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건축비는 똑같은데 네. 땅값이 워낙 싸니까 그럼 분양가가 싸겠죠. 그렇죠. 근데 분양가가 싸더라도 마진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다른 회사가 마진이 20%면 얘들은 40%. 거의 2배 가까운 수익. 그래도 싸 보이니까 산다 이거죠? 무지. 아. 근데 문제는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경기가 나빠지면 지방의 이 시골의 아파트 집값이 먼저 빠지지 예. 강남 아파트는 안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번에 그럴 거예요. 리세션이 3년 동안 오니까 먼저 3선 도시, 빠져겠지. 4선 도시의 집값이 대폭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청약을 했던 사람들이 대거 이제 부도를 낸 거죠. 예. 그래서 이 회사가 부도가 난 건데 이 얘기는 정부는 이제 책임 준공하라는 거를 열심히 한 놈을 부도를 내게 되면 이건 정부 정책의 신뢰 금이 가죠.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보면 그 만기 돌아오는 거를 다 연장을 해줘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빅구이엔이 미국에서 그 해외 채권을 이번에 부도를 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진짜 부도 났다 이렇게 하는데 그 진짜 부도 아니고요. 그거는 꼼수 쓴 겁니다. 그래서 해외 이번에도 돈안 갚으려고? 그렇죠. 그래서 안 갚는다기보다는 국내 채권은 그 9월 달까지 해가지고 전부 만기 연장을 3년을 했어요. 예. 근데 문제는 내년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것은 거의 70%에서 90%다 해외 채권이에요. 근데 해외 채권은 이제 뭐 돈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럴 때 먼저 기를 죽이려면 휴지 조각 만들래 아니면 3년 연장을 할래. 그걸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범 케이스로 제가 볼 때는 부도를 낸 거고. 예.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멍청해 보이는데 당수가 8단이라고. 예. 빅구이엔이 제가 볼 때는 이건 아주 상고수예요. 지난번에 부도를 낼 때도 보면 국내에서 부도를 낸 게 아니고 예. 홍콩에 상장된 해외 채권 10억 불의 이자 지급을 그걸 부도를 내요. 그래서 국내 안에서 부도를 내면 그거 뭐 인구에 해제하지 않는데 해외에서 부도가 나니까 온 이제 세계 언론이 난리치고 정부가 이거 이제 면이 안 서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직접 관여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해외 채권자들의 만기 연장을 위한 길들이기로 부도를 낸 거지 진짜 부도가 난 거냐 그렇게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그 부동산 문제는 이미 그 찻잔 속에 태풍으로 들어간 것 같고 그러면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중국의 부동산이 중국 전체 GDP의 한 30% 된다는 아이디어가 잘못됐고 한 중국의 부동산 비중은 한 10%밖에 안 15%? 된다. 15%? 12%. 그 차이는 어디서 납니까? 그래서 그게 영국의 어떤 뭐 연구원이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데 거기다 뭐를 더 하냐면 철강, 시멘트, 건자재, 가구, 가전, 자동차 이걸 다 합친 거죠. 예. 그래서 집지면 이제 그 같이 따라 가구가- 들어오는 거니까 아. 그렇게 하니까 대략 한 25% 정도 되는데 그걸 예. 30%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아. 가구 가전 이게 꼭 거기만 쓴다 이렇게 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 집만 따지면 진짜 건설만 따지면 그렇죠.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뭉뚱그려서 이제 그렇게 럼섬으로 이제 갖다 넣은 거죠. 넣은 거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한국 같은 경우는 집이
이게 이미 보급률이 뭐 100%, 120% 넘어가지고 예. 이게 갭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버블이 생긴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부도나고 뭐 이런 건데 지금 중국의 부동산은 문제가 갭 투자를 해서 이 과수요 때문에 부도가 난 게 아니고 예. 정부가 대출을 3년 동안 규제를 해서 돈을 안 빌려줘서 부도가 난 겁니다. 예. 우리는 돈을 너무 많이 빌려줘가지고 부도가 난 건데 아.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이제 가계의 자금이 돌아야만이 이게 부도를 예, 메꿀 수가 예. 있는데 중국은 상대적으로 이게 쉬운 것이 지금까지 빨간선 3개를 그어가지고서 대출을 안 해줬던 회사들 대출 한도를 높여줘 버리면 예. 바로 바로 자금을 볼 수가 살아나요? 있어요. 어. 그래서 8월달, 9월달에 중국이 모든 3년 동안 했던 부동산 규제 조치를 다 풀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공급 사이드는 예를 들면 돈을 빌려주는 회사도 중국에서는 사실상 중국은행이라는 게 이제 정부 지분이 크니까 뭐 회수를 제대로 안 하고 하면 안 망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중국의 수요는 그럼 살아 있습니까? 그것도 수요와 공급이 같이 살아 있어야 그게 이제 얘기가-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 중국에서 다 풀었잖아. 5년 동안 했던 거. 예. 근데 수요가 살아나냐 안 살아나죠. 예. 그것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돼요. 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면 그 다운페이를 20%나 30% 내고 네. 나머지 이제 60%, 70%를 30년 모기지로 집을 사요. 예전에 우리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빨간 바지 아줌마가 북경에서 집을 20채를 샀다. 예. 근데 그게 뭐냐면 중국은 이제 20%만 더 우리는 여기서 100%돈 내야 집 사는데 예. 그러면 우리 여기서 33평짜리 집 10억 주고 산다고 하면 중국 가가는 5채를 살 수 있는 거죠. 2억 내고 이제 나머지 그 8억은 예. 천천히 30년 동안 갚으면 할부로 갚는 된다.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레버리지가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40% 그래서 중국이 집값이 올라가니까 이걸 계속 높인 거예요. 20%, 30%, 40%, 예. 50%. 이번에 뭐를 했냐면 일괄해서 그 대도시 같은 경우 40%에서 30% 낮춰라. 예. 그리고 이제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30%에서 20% 낮춰라. 음.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40%, 20% 낮춘다면 집 원래 한 채 살려고 했는데 2채를 살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수요 사이드에서 그 수요 진작은 다운페이를 낮춰주면서 이제 이걸 하나 하고 또 뭐를 하냐면 이제 옛날 집을 팔고 새 집을 사게 되면 예. 이자를 낮춰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도 보면 생애 최초 뭐 구입 이럴 때는 우대 금리를 주잖아요. 예. 네. 그래서 중국은 뭐 예전에 집이 있었던 없었던 상관않고 지금 무주택이면 그러면 새로 집을 취득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5% 금리를 3.5로 해줄게. 이걸 또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기존 집을 팔고 예. 갈아타기를 하면 금융비용이 훅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도도 이번에 집어넣고 그래서 지금 서플라이 사이드에서는 이제 기업들이 대출을 늘리고 자금 조달을 하는 그래서 증자를 하는 것도 부동산에서는 예외를 해줘라. 예. 우리도 증자하려면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플라이 사이드는 그런 식, 디맨드 사이드도 그런 것들을 했지만 이제 그것은 집값이 올라가야 이제 그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를 절감할 수 있는 정도의 거래, 그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본격적인 구매는 그건 조금 더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그게 우리도 그렇지만 정책 발표하고 나서 9월달에 발표했는데 한 달 만에 뭐 그게 확 나온다. 이건 어렵죠. 적어도 3개월, 6개월 정도를 보면 제가 볼 때는 내년 한 2월 정도 데이터 그걸 보고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소장님 말씀은 그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의 부동산이 지금 위축된 건 정부가 부동산 대출 정책을 아예 막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일부 망가진 회사들이 나온 거지 전체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지금 중국 경제가 별로 걱정할 게 없는 왜 건가요? 성장률이 안 나와요? 그렇게 미국만큼도 네. 안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게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얼핏 듣기로는 중국은 부동산이 되게 중요했어. 근데 왜냐하면 중국의 부동산은 서민들한테 그래서 이제 너무 그렇게 중요한 그 가치 성장 수단이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뭐 가장 한국도 되게- 마찬가지잖아요. 예. 부동산이 제일 중요한 건 마찬가지인데 그 중국의 이제 부동산이 중요했던 것은 이제 10년 전, 20년 전 얘기고 예. 지금 중국의 전체 GDP 구성에서 보면
서비스 산업의 비중이 거의 55%, GDP 교도로 보면 그 67% 가까이 돼요. 예. 그래서 소비가 이게 위주지 건설이나 뭐 제조가 지금 위주가 아니에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옛날 스토리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예. 왜 수치가 안 나오냐 하는 것은 소비가 이게 숫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소비가 그 GDP 소비는 가 부동산과 관련 있는 거 부동산은 아닙니까? 이제 구매 이 부동산보다는 예. 이제 자동차라든지 가전이라든지 이제 내구 소비재 먹고 마시고 쓰는 것 예. 이게 이제 큰 거죠. 예. 근데 문제는 그 중국의 7월 달에 보면 왜 중국의 경제 위기가 나왔냐면 보통 중국이 소비가 두 자릿수 10에서 한 15%를 항상 성장을 해요. 예. 근데 7월 달에 이게 2.5%까지 떨어진 거예요. 예. 그리고 GDP 걱정하죠. 교도에 예. 이게 거의 60~70% 차지하는 놈이 그렇게 나니까 GDP 숫자가 안 나오게 돼 있고 예. 그래서 8월 달에 보면 중국이 한 달 동안에 내수 무양 조치를 28가지를 해요. 그래서 그만큼 급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9월 달 통계를 보면 그게 5.5인가 이렇게 올라와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왜 이제 숫자가 안 나오냐는 것은 이 서비스 위주, 소비 위주로 경제 구조가 바뀌었는데 예. 이건 심리와 관계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3년 동안 이동을 제한했기 때문에 이게 소비 활동 자체가 안 됐던 것이 있고 그걸 풀었다고 해서 바로 가서 뭐 물건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번 춘절 그 국경절에 보면 인구의 이동이나 먹고 마시는 것의 소비는 2019년에 그 국경절하고 같은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예. 100%, 105% 예. 올랐는데 문제는 상품 소비, 내구재 소비는 아직도 안 그게 올랐어요. 절반이 안 돼요. 아. 그래서 중국이 이제 문제가 그래서 중국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 가전 이런 거 사면 세금 깎아줄게. 이제 2009년에 이제 그런 것들을 했었죠. 그래서 네. 내구 소비재를 어떻게 이제 사게 해야 되냐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예.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현대백화점, 갤러리백화점, 명품백화점에 명품 잘 사게 하고 예. 고급차 팔게 하려면 아주 심플하죠. 예. 주가가 오르면 돼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맞아요. 자동으로 해결이 예.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이번에 보면 경기 부양 조치 중에서 자본시장에 관한 그 조치가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돼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게 소비를 부양하기 위한 것이 직접적인 텍스 문제나 이런 문제 말고 예. 이제 그 주가를 임금소득 외의 올리자. 소득을 이제 재산소득을 올리는 방향을 이번에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넣었는데 왜 이제 숫자가 안 나오냐 하는 거는 우리도 조금 이제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예. 정부가 8월달, 9월달에 정책 발표했다고 그래서 10월달에 그 숫자가 나오냐? 적어도 최하 3개월은 가야 되잖아요. 예. 3개에서 6개월 정도 예. 시간을 보면 제가 볼 때는 11월달 데이터 그리고 조금 더 가면 내년 좀 2월 나아질 걸로 데이터 본다. 정도로 어. 보고서 정책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발표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중국에 대해서 너무 이제 비관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렇게 발표했다는데 왜 수치가 안 나와? 그래서 이거 꽝이지 않냐?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조금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중국 경기는 이제 소비가 조금 다시 살아나면 좀 다시 좀 괜찮아질 걸로 보십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7월, 8월, 9월이 아마 중국으로 보면 단기 저점일 것 같고요. 이제 지금 저렇게 모든 규제 다 풀고 부양책을 쳤기 때문에 예. 아마 N자형 리커버리 아마 그런 식으로 이제 아마 4분기 수치는 훨씬 높게 나올 것 같아요. 오. 미국의 규제가 여전히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규제는 그것은 이제 반도체에 관한 안 규제지 한 거지. 나머지 전통 제조업에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 그리고 이제 중국한테 규제를 했다는 것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AI라든지 첨단 예. 무기를 만드는 분야에서의 규제를 한 것이지 뭐 보통의 가전제품 만들고 자동차 만드는 반도체 이걸 규제한 건 아니에요.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조금 경기가 좋을 때 부동산을 이제 대출 규제를 스스로 만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과열됐어 부동산이. 그렇게 중국의 공산당 정부가 인식하고 부동산을 좀 냉각시키려고 노력했는데 그 냉각의 속도가 요 정도 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간 건 아닌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 이번에 터진 게. 이번에 터진 게 그러면 중국이 부동산 경기를 이건 우리 생각보다 너무 많이 갔어. 그럼 조금 부동산을 조금 살려야 되겠네. 그렇게 살리면 살 수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럼요. 생각보다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 카드가 많았는데 우리는 다소 좀
그 심각한 걸로 호들갑을 좀 떨었던 것 같다는. 근데 중국은 무슨 일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이제 미디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그 다들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중국 괜찮아라는 얘기는 별로 안 하고 다들 큰일 났다는 이야기만 하는 게 그게 그냥 보통 우리나라도 무슨 심각한 문제 있으면 10년째 계속 그거 심각하다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예. 원래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약간 좀 그게 이제 제가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예. 첫 번째 최근 7년 동안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예. 사드 문제, 뭐 코로나 문제, 뭐 여러 가지 분쟁 문제에서 그게 하나 있고 예.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중국하고 우리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러면 예. 돈으로 맺어진 관계지 음. 이게 을이나 무슨 뭐 인형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예. 돈 안 되면 멀어지게 돼 있어요. 음흠. 그래서 우리가 거의 30년 가까이 무역수지 적자를 뭐 7천억 불 가까이 보다가 예. 9년 들어서 적자가 왕창 나잖아요. 그래서 돈 잃고 마음 좋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걸려 있는 것 같고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볼 때는 중국 데이터나 현상을 이해하는 것을 예. 그 정서에 맞춰서 자꾸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뭐 위기다, 망했다, 끝났다 예. 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게 그 얘기하는 사람이 중국어 되는지 먼저 확인해 봐야 돼요. 두 번째로 예. 중국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돼. 어. 그리고 중국에서 일한 적이 있는지. 진짜 중국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한다.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이라고 그래서 중국을 아냐. 예. 그거 아니거든요. 중국 예. 사람이 얘기하니까 이게 맞다. 그것도 그 중국 사람이 어디서 공부했냐, 예. 뭘 전공했냐 이걸 어. 확인을 해보고서 해야 되는데 우리 그거 싹 무시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마 유튜브 틀면 뭐 전부가 다 망한다, 위기다, 끝났다 이걸로 나오는데 예. 그 크리에이터의 그 중국어 실력, 어허. 중국 공부 실력, 어. 중국에서 일한 실력 그걸 한번 검증해보고 나면 답은 아주 간단해요. 근데 우리로서는 그 중국이 망하거나 뭐 이러면은 속은 시원하지만 지금도 우리가 적자가는데 만약에 중국으로 더 수출이 안 되면 우리는 어떡할래? 그럼 걱정이죠. 그 문제가 심각해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 다르게 봐야 되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왜 미국은 그렇게 위험한 나라, 심각한 나라에 맥도날드, 스타벅스, 안 빠지고. 코카콜라가 왜 계속 장사하냐 이거예요. GM 포드, 이게 벤츠 얘들은 왜 계속 장사를 하냐는 거죠. 그리고 애플은 그 위험한 나라 문제가 되는데 삼성은 공장 다 빼고 점유율 빵인데 애플은 여전히 19% 20% 유지를 하잖아요. 우리 현대차 1% 0%인데 왜 이게 토요타나 이게 벤츠나 BMW는 여전히 장사를 잘하고 있냐는 것을 그걸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를 그거를 중국의 문제라고 우리가 추론해서 그냥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저걸 앞에 놓고서 이제 이 분노를 하게 되면 사리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죠. 알겠습니다. 중국은 뭐 주동산 이런 것보다는 미국과의 그 반도체 전쟁이 훨씬 더 큰 그러겠네요. 숙제나 고민거리가 될 것 같다. 그 최대 고민이죠. 최대 고민이자 또 그 문제는 한국 문제하고 같이 걸려요. 예. 그래서 중국이 왜 이제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정부가 규제해주고 이런 데는 박수 쳐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냐 이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반도체 기술을 있게 아니잖아요. 예. 통신 기술도 있게 아니란 말이에요. 5천만이 대학생 1년에 50만 명 정도 나오는 데서 그걸 국산화하고 세계적인 걸로 만들었는데 예. 경제 규모로는 미국에 이은 미국의 70%나 되고 1년에 대학생이 1,100만 명이 나오는 나라에서 이거 국산화 하려고 마음먹으면 그 못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가만두면은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 이러는데 자극에 의해서 봉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면 목숨을 건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미국이 걸리는 게 아니라 한국한테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얘들이 뭐 세계 최첨단 반도체 장비 반도체를 당장 만들 수는 없지만 예. 그보다 급이 떨어지는 2류, 3류 장비, 2류, 3류 제품은 이거는 예상보다도 훨씬 빠른 시간 내에
국산을 할 수 있죠. 그럼 그것은 한국이 팔고 있는 제품, 장비 이게 바로 경쟁 상대가 되죠. 그래서 한국의 라이프 사이클을 중국에서 훨씬 더 짧게 가져가는 것이 미중의 기술 전쟁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중국 이야기 이거 좀 궁금한 거 여쭤봤는데 예. 정상회담도 약간 껍데기만 남을 가능성이 조금 더 커 보인다. 예. 중국은 트럼프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 것도 같다. 중국의 부동산, 재밌었습니다. 지방정부 부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괜찮다. 어. 중국의 정부가 카드가 꽤 많고 네. 중국 정부가 뭐 이제 경기 살리는데 조금씩 나서는 것 같으니 전반적으로는 중국 경기가 좋아지는 쪽으로 예상을 하는 게 여러분들의 투자에 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오, 정리 잘하시네요. 정리 정리도 네, 그런 알겠습니다. 이야기였던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많이 됐어요, 네, 소장님. 변병수 소장님. 저희는 소장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면 됩니까? 예, 이렇게 매번 뭐, 도움만 받는데. 뭐 홍보할 거 없습니까? 홍보할 거? 뭐 시원한 야, 역시 뭐가 좀 있으시니까 뭐 특별히 뭐 물이나 한 잔 가져오거라. 네, 전명수 소장님 또 저희 궁금한 거 많이 쌓이면 또 네. 모셔서 여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